월요일 아침 글로벌 탑5로 인사드리는 김희욱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요. 이제 우리나라 개장 한 48분여 앞두고 있는, 58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해외 이슈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또 너무 많은 이슈를 알게 되면 또 오히려 이 투심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날 개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슈 5가지를 꼽아서 글로벌 이슈 탑5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 금요일장 마감 지수부터 보고 출발할까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상승 기록했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우리 한국 증시는 해외 이슈로 하락을 했는데 그날 밤에 미국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이게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죠. 게다가 이게 뭐 평일이라면은 바로 그 다음날 갭업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주말이 또 껴 있었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저런 상승을 오늘 바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약발이 시원하게 들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모두가 해피엔딩을 예상했지만 개장 후 한 1시간 뒤에 미국의 에볼라 감염 환자가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에 미국 S&P 선물, 나스닥 선물 내려앉으면서 한국 증시도 같이 하락권으로 뚝 떨어졌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는 것부터가 오늘 시작일 텐데요. 일단 진짜 미국의 이 상승을 분석해 보면은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중요한 이슈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 탑5 중에 5위는 바로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요즘에 미국의 이제 주택 매매 동향은 상당히 좀 다달이 엇갈리고 지표마다 엇갈리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 활발한 이 분양 시장이 이 신규 주택 매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표의 영향력은 좀 컸는데요. 일단 9월 기준으로 46만 7천 건이 나와가지고 예상치에는 미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았다는 평가는요. 8월 결과가 보시다시피 전달에 너무 잘 나왔다고 좋아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대폭 하향 수정이 됐다는 것 때문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봐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요. 지난해 1년 동안에 이제 이 레인지가 40만 건에서 46만 건 이제 이렇게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약간 처지는 듯 하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8월, 9월 들어서 다시 46만 건대를 좀 상회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평균 레인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훌륭했다. 9월에는 월간 단위로 0.2%, 연율로는 17% 신규 주택 매매 증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못 미쳤지만 전달에 큰 폭으로 하향 수정된 8월 결과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고용 지표도 그렇지만 여름 지표들은 항상 좀 하향 수정되는 경향이 없지가 않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글로벌 탑5 중에 4위를 차지한 뉴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 이건 영화 제목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10월의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하도 좀 상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기술주하고 헬스케어 기업들의 사상 최고 주가 저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리고 월가의 무슨 다우지수, S&P 500 지수 뭐 사상 최고치 2000 돌파 이런 걸 우리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할 만큼 아직도 이 유통업체들의 판매 부진에 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때까지 요 세일 시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는 10월 달부터 벌써 연말 세일을 슬그머니 이제 준비하는 유통업체가 많다 그러는데 이제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이 팔리는 가전 제품들 뭐 HD TV나 뭐 노트북이나 모니터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세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나마도 여기를 보시면 한때 13만 5천 달러까지 갔던 가계의 자산 가치 이 중간 값이 지금은 20년 전보다도 못한 8만 1천 달러대로 내려와 가지고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 좋았을 때는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돈을 풀어도 미국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기는 도무지 살아날 줄을 모른다. 그럼 일단은 미리 이제 시기를 땡겨가지고 10월 달부터 뭐 크리스마스 세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연준의 출구 전략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12월 달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거죠. 자, 이제 4위 보셨으니까 3위 넘어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것이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었었죠.
아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볼라 이 의심 환자인 이 의사가 확진 판정이 나면서 미국 선물, 아시아 증시 이렇게 좀 타격을 받았고 일본만 달러엔 상승으로 조금 여기서 이제 사각지대에서 상승을 즐겼던 하루였었는데 지금 호전 중이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약혼녀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이 격리시설에서 조사를 했는데 같이 지냈던 약혼녀는 또 에볼라에 감염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귀가 조치를 했고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금요일장 미국 증시에서는 선물의 하락을 뒤집고 플러스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요 호전이라는 뉴스 요거를 반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하락분의 되돌림은 오늘 나오는 게 맞긴 맞다라고 보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어떤 뭐 괴담이나 이런 게 있는데 공포 대신에 과학. 우리는 에볼라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사율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4명 중에 1명은 살아났거든요. 아니야. 미국에서는 4명 중에 1명만 사망을 했으니까 치사율이 25%란 말이에요. 미국은 뭐 치료제가 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보시다시피 감염 후 완치 간호사를 환담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3위 보셨고요. 글로벌 탑5 중에 이번엔 준우승 팀 2위.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이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로존에서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제 일요일 날 우리 쉬는 동안에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처음에 뭐 8개다, 10개다, 18개다 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25개 은행이 지금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재냐? 그렇지는 않다고 또 평가가 되고 있는데 총 자본 미달 규모가 250억 달러. 참 어떻게 숫자 25가 이렇게 또 똑같이 나왔나 몰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당초 예상은 한 300억에서 500억 유로 정도가 미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저랬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테스트 방법으로는 AQR, Asset Quality Review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1,360억 유로 규모의 추가 Non-Performing Loan NPL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신이 나가면은 뭐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아니면 이자만 받고 나중에 일시금 상환이든 간에 여신이 나간 만큼 이자가 들어오거나 원리금하고 같이 들어오거나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연체 중인 혹은 아예 상각 처리된 뭐 이런 이게 론의 1,360억 유로 규모가 이번에 추가로 파악이 됐다. 그 다음에요. 이제 방법론에서는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탈락한 애들 은행이라고 할게요. 150개 중에 25개가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분의 1인가요? 그렇죠? 근데 2011년도 스트레스 테스트 당시에는 90개 중에 20개니까 요거는 한 4.5분의 1. 그러니까 이번에 탈락한 은행의 숫자는 예상보다 많긴 했지만 비율상으로는 그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 자본 미달 규모가 이제 250억 유로라고 했잖아요. 2011년도에 은행 개수는 90개였지만 이때는 270억 유로로 더 부실 자산이 많았었고 그때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속된 말로 좀 턴 어 코너라고 그러죠. 코너를 좀 도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서 그다음에 독일 은행이 하나 껴있다는 게 저도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독일, 포르투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는 각각 1개. 그다음에 벨기에하고 슬로베니아는 2개. 그다음에 그리스하고 키프로스 3개 은행.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9개 은행.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까지 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탑5 중에서 2위 보고 계십니다. 유로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블룸버그에서는 잘했다 이만하면. 양보다 질이 훌륭했다. 유로존 경제나 유로존 지표에 대해서 저렇게 양보다 질이 훌륭했다라는 수식어는 정말 오랜만이죠. 일단 이번 결과에 대해서 생각보다 탈락한 은행의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났죠. 근데 이제 이 자본 미달 규모는 앞에서 보신 대로 300억 유로에서 500억 유로가 쇼티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속된 말로 빵꾸가 났을 거라고 했는데 250억 유로 정도면 이제 선방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당장 오늘 오후에 월요일장 유럽 증시에서 은행주들 대부분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수혜가 예상된다고요? 전문가들 의견 이제 모아봤는데요. 한번 두 편만 들어보실까요? 이번에 탈락한 25개 은행 중에 13개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좀 손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특히 몬테디 파스키 은행하고 BCP 두 개 은행이 좀 나름 좀 시장 영향력이 크다면 클 수 있는 이제 이런 은행들인데, 이런 두 개의 사가 이번에 탈락할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충분히 예상을 했던 일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ECB가 이들의 자본 부족을 어떻게 얼만큼 지원해 줄 것인가. 이 향후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 다음에 PwC 벌써 넘어왔죠. 예. 이번 결과가 유로존 금융시장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확보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유로존 스트레스 테스트 이렇게 일회성 점검만으로는 안 된다. 신용과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리스크만 체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단편적인 방법론보다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이런 기능이 중요한데 ECB의 구조적 특성상 그건 또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내용 보실까요? 이제 시장의 영향은 앞에서 보신 외신 평가를 보셨는데 그 다음에 유로화 환율 보겠습니다. 유로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오자마자요. 이렇게 유로가 빵하고 강세로 갔다가 지금 다시 좀 꺾이고 있는데 요거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유로화가 이제 붕 떴던 거는 이번에 아예 완전히 너무 나쁘게 나왔으면 ECB가 이제는 죽기 살기로 양적완화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또 않았다는 점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잠깐 갔는데 또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AQR 테스트에 적용된 시나리오로는 너무 단편적이고 또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 이 재무제표하고 대차대조표 이런 거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보니까 올해 유로존 경기는 더 악화가 됐는데 이걸 반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향은 생각보다 조금 정말 3분 천하에 그쳤다. 3일 천하도 아니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유로하고 거꾸로 순간적으로 가치가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어쨌든 지난주 고점은 86 정도였는데 거기에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달러는 강세가 조금 누그러지고 증시가 강세를 갔던 그런 금요일장까지 마감을 봤다. 그 다음에 달러 엔이요. 우리가 신경 쓰이는 건 이것 때문이죠. 사실 유로존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 이렇게 얼마나 우리 뭐 한국 금융사들의 유로존 익스포저가 그렇게 큰가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요 환율 때문에 보는 건데 달러에는 어쨌든 108엔대 초반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일본 증시만 그래도 룰루랄라 즐겁게 금요일장을 해피엔딩 했던 것은 이 환율의 효과였다고 보는데 오늘도 이게 특별히 꺾이거나 뭐 이러진 않았고요.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을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글로벌 이슈 탑5 누가 뭐래도 탑 이슈는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월말하고 FOMC라는 중요한 기간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FOMC 미리 보기 이제 여러 편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때가 때이니만큼 월요일이니만큼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의 미리 보기를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우려, 뭐 여러 가지 뭐 환율 등등 해가지고 10월 증시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월말에 급하게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 있을까? 더하기 FOMC라는 파도를 어떻게 넘을까? 요건데요. 일단 정리를 해서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의 시나리오를 합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QE3는 종료가 확실시 된다. 두 번째, FOMC 성명서 분량이 짧아질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9월달 성명서 단어 개수가 895개였는데 작년 9월 FOMC 성명서 단어 개수는 798개여서 100개 정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FOMC 성명서가 10년 전,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277개. 그러니까 최근에 한 4배가량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을 때는 뭔가 연준의 역할론이 클 때고 분량이 짧아진다는 거는 연준이 이제는 조금 말을 줄이면서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그런 분위기 조성에 나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이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FMC 성명서상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도 전달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다음에 세 가지 언급을 주의하자. 첫 번째는 구직 참여율이라든가 아니면 시간당 임금 같은 고용 활용도 부진,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을 저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다가 좀 약간 꺾인 상황이죠. 여름에 한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또 그전처럼 노이지하다든지 이렇게 과소평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금리 인상 하기까지의 그 인터벌을 얘기하는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표현은 이번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5 5위부터 1위까지 다 보셨는데 1위는 역시 FMC가 시장에 관심을 차지했고요. 5위는 앞에서 보신 주택지표. 최근에 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4위는 유통업체들이 마른 수건을 쥐어 짜다 못해가 이제 막 털털 터느라고 10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세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2위는 에볼라 환자, 3위가 에볼라, 그 다음에 2위가 22 유로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 보시죠. 우리 증시 금요일장 마감을 후반영한 것도 있고요. 일단 58선에 가서 최근에 자꾸 이제 저항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60선은 지금 바라지도 않고요. 58선을 빨리 돌파해야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데 일단 시각을 같이 하고 있고 이번 주 FMC를 기점으로 아무래도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MC에서 앞에서 보신 컨시더러블 타임,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유지되면서 QE3가 딱 끝난다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 더하기 약간의 안정감, 안도감을 필두로 해가지고 10월 월말 랠리에 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탑5